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어제 댓글로 한 분이 이야기해 주셨듯 유시민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초청된 한 이코노미스트가 12.16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 회복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하거나 지금 6년째 오르면서 생겨난 매수 심리로 사람들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사기 때문에 결국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짚으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입부에서 이야기했듯 이번 12.16 정책에 대해 급격한 상승세를 막는 정책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강남에 들어간 강력한 정책으로 강북의 신축들이 오름세를 띈다고 하며 오히려 마포의 경우 0.51%로 상승세가 늘었다고 하죠. 항상 강력한 정책이 들어간 후에는 호가 담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KB나 부동산 114의 자료 등은 걸러서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오를 것이라고 많은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호가만 올랐을 뿐 거래가 된 내용을 보면 50% 이상의 아파트가 전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실거래가 됐으니까요. 따라서 정책의 효과를 볼 때는 실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감정원의 수치가 그나마 정확하며 마포의 매매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보면 0.51%로 더 높아지기는커녕 대책 이후로 바로 다음 주부터 0.11%포인트, 0.10%포인트, 0.09%포인트로 상승폭이 꺾이며 감소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르고 있지 않냐는 물음에는 저희가 서울 아파트 매물 없다는 영상에 잘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풍선 효과가 퍼지면서 수원, 영통구 같은 곳은 정책 발표 후 0.97%, 0.77% 올랐다고 하는데요. 영통 역시 감정원의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2주간은 0.67%포인트, 0.81%포인트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가 0.24%포인트로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풍선 효과라기보다 대책 발표 후 한 달가량은 대책 이전에 가계약해놓은 물건이 거래되었거나 아니면 거래가 오랫동안 없던 단지들의 매물이 거래되면서 상승세를 띠는 거죠. 정책이 발표되고 즉시 반영되는 것은 몇몇 급하게 팔아야 하는 투기꾼들의 호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책의 효과가 퍼지는 지역들은 지수상으로는 적어도 한두 달은 있어야 제대로 된 효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텐데 지금을 보고 말하는 것은 매수 심리 유도를 위한 호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출 규제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은행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이것을 막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의 은행 규제는 세계 최강 수준이며 LTV와 DTI는 같이 쓰면 안 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DTI만으로 충분하니 LTV는 풀어야 한다고 하죠. 특히 집값이 오르던 초창기에는 50대 등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집을 샀던 반면 2018년부터는 집값이 너무 올라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집을 사야 한다고 느낀 30대들이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대출 규제를 하면서 젊은 세대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실수요들을 보호하지 못하니 12.16 대책은 엉망인 정책이며 금융 규제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대책일 뿐 보유세를 강화해야 장기적으로 안정된다고 합니다. 우선 대출 규제가 들어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일까요? 이전 정부들의 부동산 완화 정책과 함께 꾸준히 내리면서 형성된 저금리 때문이죠. 당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대놓고 밀어주니 가계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이렇게 위험수위까지 올라온 가계대출을 억제해야만 했으니까요. 사다리를 걷어찬다고요? 그 사다리는 썩어 문드러진 사다리였습니다. 올라간다고 생각했다가 무너지면서 추락해서 큰 상처만 입게 될 판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다리가 없더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즉, 저 높이 있는 집값을 낮춰서 사다리를 타지 않고도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도록 부동산 규제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공사 중에는 사다리를 치워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 것은 사다리를 치워서 내가 지금 못 올라가니까 공사 중단해 라고 하는 수준의 발언입니다. 그 외에 가장 핵심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은 공급 부족에 대한 점인데요. 가격은 6년째 오르고 있는데 공급은 4년째 감소 중이라고 하며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공급에 빈틈이 생긴다고 하네요. 바로 옆에서 지적했듯이 서울의 공급은 4년째 오히려 상승 중이었으며 경기도 역시 지난 몇 년간 이전보다 훨씬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들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신규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공급이 나오는 족족 다 투기 수요들이 쓸어갔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며 전국에서 보급률이 가장 낮은 서울도 96%입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토해낼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면 공급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왜 맨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요구하고 서울의 택지 공급을 더 많이 해서 신축 아파트를 짓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당연히 새로 짓던지 때려 부수고 짓던지 가장 이익 보는 집단이 언론과 유착관계 수준으로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를 짓지 않아서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는 말은 건설사들의 심리 조장일 뿐인데 이코노미스트라는 분이 이런 세세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저들의 동조하는 의견을 낸다는 것에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요. 미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가격 통제는 역사적으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이번 분양가 상한제 역시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죠. MB 정부 시기에 공기업의 재산을 풀면서 가계 문제를 해결하느라 공기업들의 빚이 잔뜩 생겨났고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 빚을 청산하기 위해 LH가 공공택지를 대량으로 매각하면서 민간 택지 위주로 공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때리니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제초안의 분양가 상한제까지 재건축 아파트에 규제가 심하게 들어가니 30년간 재건축 아파트를 껴안고 산 사람들이 이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서울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했던 시기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가격을 보였으며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마자 가격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즉 외국 볼 것도 없이 가격 통제로 성공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서울 아파트의 수주량 그리고 공급량을 봤을 때 공급이 급격히 줄었던 시기는 상한제 발표 후 몇 개월 뿐입니다. 이 역시 그 전에 밀어내기 분양으로 인해 재건축 단지들이 다들 미리 진행했기 때문이지 막상 시행되고 나더라도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계속 진행을 하니까요. 30년간 재건축 산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죠. 30년 전에 아파트를 샀을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알고나 말하는 건가요? 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경우 30년 전에 폭등했어도 가격이 2억 5백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17억에서 18억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물가가 오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절대로 손해로 보이지는 않으며 지금 정책 이후 떨어진 호가로만 팔아도 몇 배는 이득인데 손해는 무슨 손해인가요? 9.13 대책 직전이나 12.16 대책 직전에 비싸게 재건축 아파트를 산 투기꾼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자기 욕심으로 투기한 것이니 손해봐도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예전과는 다르게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택지비가 다르게 책정되니 건설사들이 취하는 이익이 합리적이라고 하자 그것은 로또 청약이라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의심이 더욱 심해지는 발언입니다.
분명 30대들이 너무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출 규제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라고 말하신 분이, 이들이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다리인 분양가 상한제를 왜 걷어차려고 하나요? 건설사들이 이익을 덜 보기 때문인가요? 게다가 이는 집값이 무조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하는 말인데요. 분양받을 때는 로또일 수 있지만 막상 입주할 때쯤에는 로또가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가 역시 낮춰야만 하며 허그의 고분양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아 계속 고분양가로 공급이 되는데 과연 집값을 낮출 수 있을 것 같나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는 대단하신 분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들조차도 본인이 비판한 정책들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에도 공급이 나오며 제초안으로 세금도 많이 확보되니 민간 택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함께 저금리를 이용해 국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임대를 잔뜩 짓자는 방안인데요. 40조면 서울 3년치의 공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금은 1%대 저금리라 이자는 4천억 정도밖에 안 나온다며 말이죠. 우선 바로 옆에서 지적했듯이 용적률을 완화하면 재건축이 폭등하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가격을 선도하는 재건축이 폭등하니 나머지 역시 따라서 오르게 되는 방안인 거죠. 그걸 막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들을 내는 것이고 로또 청약을 막는다는 취지의 채권 입찰제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국가 부채를 통해 공공임대를 늘리는 방안 역시 옆에서 지적했듯이 우선 부지가 없고요. 또 저금리 역시 평생 가진 않습니다. 분명 시작할 때 본인이 말하길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나라의 경기도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금리는 현재 도래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함이며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는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리던 중이었습니다. 즉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뜻이죠. 그럼 금리가 1.5%대로만 올라도 이자가 6천억이 되는데 사용 가능한 국가 재정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국가 부채를 늘리게 되면 정부에서도 이자 부담으로 인해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데요. 즉 이는 저금리 시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코노미스트가 말하는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보유세 증가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 전에 매수 심리를 잡기 위해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 및 가격 규제, 세금 강화 등 전방위적인 규제책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매수 심리가 폭발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대부분의 이야기를 외국 상황과 비교하며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대출의 영향을 덜 받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를 이용해 다주택 투기가 쉽다는 점을 말이죠. 그러니 강제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투기 심리를 억제해야 투기 수요들이 공급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며 그래야만 공급이 빛을 발하며 집값 정상화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본인의 생각은 지금 가격이 유지되거나 지금부터 물가에 맞춰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하는 관점으로 보면서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잡힌다는 단순한 이론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니 당연히 정책이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왜 알릴레오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초대하였나 의심이 되었는데 이렇게 허술한 의견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교묘하게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해 준다는 것 역시 증명이 되었고요.
그러니 결국은 곧 오를 것이란 말들은 저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 뿐이니 절대 넘어가지 말고 올바른 시선으로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을 갖춰서 정확한 기준을 확립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